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와타나베 부인 아십니까? 주변에 실제로 이런 이름의 일본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개인 외환 투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김씨 아저씨 정도 될 텐데요. 바닥을 뚫고 내려간 일본 금리,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 쓰라고 내려놓은 금리에 오히려 돈을 모으고 쥐고 있는 형국. 어쩌면 지금의 경제 위기, 거대한 심리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복잡한 금융, 환율, 경제 상황 짚어봅니다. 와타나베,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일본의 흔한 성씨입니다. 개인, 국민을 의미하는 와타나베의 행보. 우리나라의 김씨 아저씨, 이씨 아주머니들도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는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립니다. 과연 안전한 게 있기는 할까요? 나홀로족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취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이대로 괜찮을까요?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도 난리가 아니었지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서 가격이 급등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하면 채권, 금, 달러화, 엔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런 것들의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로 안전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일 마감된 그 미국 금융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1.6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6.4bp, 0.064%포인트가 하락한 건데요. 채권 금리가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하루 만에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2013년 5월 이후에 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 장중에는 1.53%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 기록은 2012년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수준입니다.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당연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금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53.2달러, 4.5%가 급등을 했습니다. 1247.8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2월 5일 이후에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폭 53.2달러가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하루 상승한 폭으로는 2013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 귀금속이 은인데요. 약 네. 40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은 가격도 어제 51.2센트가 3.4%가 오른 온스당 15.794달러, 또 백금도 3% 정도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엔화인데요. 네. 일본 경기에 대한 우려, 일본 증시 패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엔화 강세도 초강세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환율이 0.84% 하락한 112.392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그만큼 엔화 가치가 좀 높아졌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안심할 수 있는 수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세계 뉴스를 하나 더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가 15일 날 이제 공식 발표가 되긴 되는데요. 네. 이제 좀 앞서서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이제 서베이를 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코노미스트를 34명을 상대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 평균으로 마이너스 0.7% 성장이다, 0.7% 감소했다라는 대답이 평균을 이뤘습니다. 또 다이치 생명보험연구소라는 곳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하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네. 그곳에서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였을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디플레이션 시대를 마감하겠다. 물가를 올리고 임금 인상, 소비자 지출을 확대하겠다. 각종 경기 부양책을 막 썼었거든요. 네. 그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2분기가 지나간 건데요. 이 중에 7분기는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작년 4분기 것까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7분기 성장 5개 분기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가계 지출, 산업 생산, 수출 등이 모두 급락하는 그런 지표를 보였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누적이 되다 보니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네.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이 다른 서베이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일본이 다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12개월 내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아베노믹스 출범 당시에도 사실은 실패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시장보다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돈을 풀어서 하는 정책은 약간 이런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무역 수지 외에는 뭐 일정 기간의 무역 수지 외에는 얻은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구 수는 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나홀로족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이 성행한다. 네. 어떤 것들이죠? 이 KB금융지주 그 국민은행의 산하에 있는 경영연구소가 이 소호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 KB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그 국민카드 그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수를 만드는 건데요. 네. 꽤 정확하고 이 모수가 많아서 의미 있는 숫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이 국민카드 가맹점 수가 약 230만 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197만 개의 자영업자들의 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 자영업자들의 경기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네. 요 4분기 서비스 지수, 소호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124.0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4.1% 자영업자들의 이 매출이 자영업자 그 가게를 찾아서 카드를 긁는 그런 매출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 지수를 가지고 이제 업종별, 뭐 분야별, 지역별 뭐 이런 걸 다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업종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홀로족을 위한 서비스가 좀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이 지수가 올랐는데 특히 예술, 스포츠, 여가 이런 부분들의 성장폭이 컸다고 합니다. 네. 예술, 스포츠, 여가 부문의 소호지수가 154를 기록을 해서 3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내렸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6% 정도나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네. 예술, 스포츠, 여가라는 게 말씀드리면 약간 거창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당구장, 뭐 비디오방, 게임방, 또 레포츠 클럽 뭐 이런 데가 되고요. 네네. 골프,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종합 스포츠 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혼자 가서 즐기거나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업종들의 성장률이 좀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도소매 지수가 111.2%, 111.2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네네. 동기에 동기에 비해서 4.5% 늘어난 것인데 이것을 그 도매업하고 소매업, 특히 편의점으로 나눠서 보면 편의점 지수가 49%나 올랐다고 합니다. 아, 큰 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편의점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동네 구석구석에 있고 1인 가구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나홀로 뭐 도시락을 사 먹는다든가. 예전에는 뭐 밤 시간 영업이 끝났을 때 이용하는 이런 특징이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그런 규모 숫자들 그런 비중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동산 경기 뭐 지난번 가계부채 대책 이후로도 얼어붙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재건축, 재개발 취소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96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는 30곳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또 새해 들어서도 2월 11일까지 고시 기준으로 12곳이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 절차만 남겨둔 것까지 포함하면 이달에 들어서 해제되는 지역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크게 빠지면서 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 일반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모른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은퇴 세대들, 고령화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네.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받아서 큰 아파트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비중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청산을 받는 비중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 분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양 성공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재개발이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돈을 풀어도 자꾸 개인들이 돈을 주려고 하는 그 불안 심리의 원인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장 금요일 마감하면서 정말 진땀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증권 현장에 있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연결해서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늘 상식 퀴즈로도 많이 쓰는데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말들 오늘 뉴스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코스닥이 말도 아니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진행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까지 급전 직하로 코스닥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저도 4년 반 만에 처음 보게 되었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코스닥 급락한 모습을 장중에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종가주가 지수는 1835.28, 마이너스 26.2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08.45, 39.24포인트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600포인트가 깨지는 모습도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면서 장중에 거래 정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점심시간대쯤에 좀 나타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종목들은 좀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하락폭을 다 만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하루였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797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천억대 매도를 좀 보인 반면에 기관이 거래소 시장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한 4천억대를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에서 440억대 매도를 보이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 급락에 일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결국은 이 주식 시장이 급락할 때 잠시 숨 고르기를 위해서 장을 멈추는 것, 의도적으로 거래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지금 금융시장 국내외적으로 다 악화로 치닫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것과 연관해서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그 영향도 오늘 받았겠죠? 네, 오늘 주식시장은 아침에 신문 보신 분들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철수 그 이후에 이제 북한과의 그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중된 상태에서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막 불거지면서 시장이 더 압박을 받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중간에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뉴스에 또 상당히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좀 시장의 흐름인데요. 워낙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 급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발 금융 리스크라든지 또 일본의 엔화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급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월요일 시장이 열리게 될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하락을 한 몸에 받았던 우리 시장에서 아마 느꼈겠지만 중국도 그럴지도 모를 것이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드 배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온다라면 가장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코스닥과 거래소에 있는 화장품 섹터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좀 나타났고 네. 제약바이오 sek터 같은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 그동안 시장을 견인해왔던 내수형 경기 방어주들 쪽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증시, 경제, 이 정치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더 큽니다. 오늘의 증시 유안타 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25분을 지났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내드리고요. 경제 상식도 쌓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초등학생이 된 마음으로 경제 상식 함께 퀴즈 풀어주십시오.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드립니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것 5글자입니다. 이것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희망퇴직자만 양산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것 적용을 앞둔 50대 직원 가운데 회사에 잔류하는 사람이 소수에 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금이 가장 높았을 때의 절반 정도를 받으니까 또 절반 이하를 받기도 하거든요. 아주 적은 돈을 받느니 그냥 여기서 퇴직금을 더 받고 나가자, 이런 마음인 거죠. 희망퇴직 위로금과 비슷하거나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서는 더 적을 수 있고, 이게 적용되면 첫해급여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 깎이는데요. 자, 뭘까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50대 이상 이것 적용해라, 그러면 청년도 고용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5, 60대는 이것 한다고 청년 고용하나, 월급만 그렇게 깎아버리면 지금 돈 들어갈 때 많은데 어떡하냐,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5글자고요. 힌트,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님이 문득 떠오르네요. 자, 정답 이 정도면 다 맞춰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순서 열었습니다. 앞서 퀴즈 내드리면서 조선의 왕 임금님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 임금님 같은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국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이미 도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닛 옐런 의장도 마이너스 금리 우리도 배제하지는 않을 거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해서 또 경제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는 크지 않다, 이런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전 세계 경제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소용돌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우리는 괜찮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준비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선진국의 마이너스 금리 얼마 전에 조금 화제가 됐죠. 일본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금리밖에 없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들리던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점인데, 네.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가 전례가 없었던 것들이죠. 이러한 경제학적인 실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플러스인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얻는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지난달 말에 일본도 마이너스 정책 금리로 돌아서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타이밍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찍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던 유럽의 문제점이 이제 막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에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조 박사님 말씀처럼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부작용이 많고 또 비정상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타이밍과 또 시행의 어떤 시점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금리 말 그대로 뭐 돈을 내고 돈을 맡겨라 이 말은 돈을 맡기지 말고 시중에 풀어라 이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돈을 더 꽁꽁 숨기고 또 뭐 안전자산 가치라고 해서 엔화는 더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러니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출발점은 모든 시중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유럽도 시작에는 그랬고 지금 일본 역시도 하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금융기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불 준비를 위해서 맡겨야 되는 돈 이외에 추가로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더 이상 플러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 한마디로 추가 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보관료에 해당되는 돈을 중앙은행이 받겠다라고 한 것이죠. 네. 결국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중앙은행에 돈을 다시 싸들고 오기보다는 가능하면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시중에 더 돈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밝힌 것인데요. 이렇게 돈이 더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환율은 평가절하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도리어 엔화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공포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더욱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돈을 맡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더 많아진 것이죠. 네.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일본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연초에 화두가 되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G2 리스크입니다. 네. 중국의 경착륙 우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본이 그래도 안전해 보인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해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일본이나 유럽으로서는 배의 키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배가 도리어 왼쪽으로 선회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비유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셔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와 정책과는 전혀 반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물가 인상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책 당국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없어요. 네. 그런데 계속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금리 시대에는 하단이 있죠. 제로 금리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경우에는 하단이 없어요. 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계속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낮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리고 은행들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은행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주어야 되는 예금금리. 네. 그것은 사실은 은행들로서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네. 이런 예금금리까지도 고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빼내간다라고 한다면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정책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수를 떨어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설명 듣고 있으면 이게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악화 또 금융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으로 가버리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 지금 상상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저금리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뭐 인상 자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흘러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렇게 저금리를 확대하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비슷한 현상이 생길까요? 현금을 쥐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금리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일본과는 다르죠. 네. 두 나라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양적 완화를 하다가 그 다음 수단으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금리 수준이 1.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여력은 상대적으로 있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 특히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 부분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네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는 지지부진하고 물가 상승률은 높지가 않죠. 재정으로 돈을 풀기에도 정부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이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시중금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책금리까지도 인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또 뭐 일본이나 기존 국가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자, 옐런 의장이 뭐 제도적 맥락 실효성 검토한 뒤에 마이너스 금리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너스 금리 미국도 금리 후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 내용에서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검토한 것뿐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속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직 미국은 양적 완화라고 하는 수단이 남아있는 셈이고 네. 지난해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올렸기 때문에 인하의 여력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당장 돌입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검토하고 가능성을 지금 타진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 이제 금융시장이 왜곡되거나 힘들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자, 뭐 앞으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이 투자은행의 사태를 언급하면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오지 않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금리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수준을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린 것도 그 한 측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고도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주요국들의 국채 매수세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일본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 현상은 중앙은행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예.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볼 때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어쩌면은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현재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은 유럽의 은행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행이 투자했었던 파생금융 상품이나 신종채권의 그 피해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의 뉴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글로벌 금융위기 걱정하시는 또 많은 분들 유럽 쪽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또 이 부작용 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뭐 물론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겠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촉매제는 유럽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관심사는 유럽이고요. 그것과 함께 한 가지만 더 네.
주요한 변수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제 유가예요. 네. 최근에 유럽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상보다 유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하락을 했고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했었던 많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정말 명쾌하고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된 인터뷰였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경제 이야기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영화관, 영화 한 편 속에 어떤 경제 이야기 숨어 있을까요?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좀 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도 지금 퀴즈를 냈습니다. 5글자 안에 경쟁인데 말씀해 보시죠. 네, 하루에 자는 시간이 22시간이고요. 네. 한번 이동하는데 시속 30cm를 갑니다. 30cm, 예. 네, 키는 120cm고요. 네. 몸무게는 160kg입니다. 네. 그런데 직업인은 무술인입니다. 와. 나는 누구일까요? 일단 저는 아니고요. 박 기자님도 네. 아닐 테고요. 자, 언뜻 떠오르는 게 이게 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만화 네. 속 주인공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영화 쿵푸팬더의 주인공인 판다4입니다. 예, 쿵푸팬더 주인공 판다4. 예. 네. 네, 오늘은 영화 쿵푸팬더 3인데요. 네. 이 영화 한국인인 여인영 감독이 이 알렉산드로 칼로니 감독과 함께 공동 연출한 작품입니다. 네. 동양적인 정서가 아주 많이 좀 깊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마 이 여감독의 영향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쿵푸팬더 3에 보면 이제 기도 나오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로서는 또 대단히 좀 낯익은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 저도 한번 길을 설명하려고 정말 길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look at me 이러고 말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죠? 네, 푸의 사부인 그 시프 사부가 있는데요. 네. 이 시프 사부는 푸에게 쿵푸를 이제 푸와 함께 다니는 친구들에게 한번 가르쳐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천방지축 천만의 대가인 포는 이 친구들을 잘 가르치지를 못하는데요.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포의 친아빠 D가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는 길을 전망하기 위해서 아빠와 함께 그 판다들의 마을로 떠납니다. 네. 그 사이에 저승에서 부활한 악당 카이가 쿵우 사부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네. 마침내 이 카이는 이 판다 마을까지 덮치는데요. 예. 이 포가 이 판다 마을의 판다들과 함께 이 악당 카이에 맞선다.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시속 30cm, 120cm의 키를 가진 판다가 악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경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 영화에 보면 이 악당 카이가 참 재밌는데요. 네. 이 기존의 적들과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자신이 제거한 쿵우 사부들의 기를 하나씩 흡수해가면서 더 강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압할수록 힘이 더 세지는데요. 네. 나중에 보면 이 카이는 500년 전에 자신을 저승으로 보냈던 이제 푸의 사부인 우구웨이까지 물리칩니다. 네. 그런데 우구웨이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넌 많이 가질수록 적게 얻는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요 우구웨이의 말은 경제학에서 볼 때 바로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예, 이미 설명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적게 얻는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네. 자,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 이 내용이 뭐죠? 네, 일단 그 한계 비용이라는 단어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단위의 생산을 늘릴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즉, 한 개의 상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여기에 이제 체증이 된다고 하니까 늘어난다. 갈수록 증가한다. 예, 네. 맞습니다. 이런 비용이 갈수록 이제 많이 만들면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사실 초창기에는 보면 한계 비용이 이제 일반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네. 즉, 그 한계 비용 체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이제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데 100원을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인당 인건비는 10원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을 투입할수록 이제 차가 한 대, 두 명을 투입하면 두 대 이렇게 네. 생산한다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명을 투입해서 차 한 대를 만든다면 네. 공장 건설 비용 100원에다가 인건비 10원, 110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110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한 개의 비용은 110원이 됩니다. 이때 차 한 대를 만드는 한 개의 비용이 110원.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두 대를 만들고 싶으면 네. 두 사람을 투입하면 되죠. 120원 네. 그리고 한 대당 60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20원을 이제 두 사람이 내니까 이제 60원 이렇게 한 개 비용이 들고요. 만약에 세 대를 만들고 싶으면 또 인건비 10원만 더 투입을 하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130원을 투입해서 세 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많이 할수록 더 유리해질 것 같은데요. 거의 0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0으로 수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어떤 특정 시점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 개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늘어난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한 명, 두 명, 세 명 갈 때는 관계없지만 이 사람이 100명, 1000명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생산 규모와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경영진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인사팀이라든가 재무팀 네.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고용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인원 근로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공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되고요. 복지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네. 즉 계속 줄어들던 한계 비용은 일정 생산량 이상을 넘어서면 다시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 비용 체증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곡선은 이제 U자 형태를 쭉 그리게 되고요. 네. 이 사실 이제 비용 중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은 U자 중에서 가장 밑부분. 거기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바로 U자의 가장 밑부분을 칠 때 이때에서 사실은 투자를 멈춰야 가장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예,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야 이제 비용이 역으로 다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네. 자, 뭐 실제로 여러 가지 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저 최근에 보면 라면이나 과자 중에서 히트 상품들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네, 없어서 굉장히 기다리는 그 허니 어쩌고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생산을 해달라 이랬는데 업체가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왜 일부러 그러면 업체가 풍기를 만들었을까? 그것보다는 바로 한계 비용 체증을 우려해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이상의 양을 생산을 하려면 생산 설비를 또 추가로 늘려야 되고 네. 인력도 더 데려와야 됩니다. 또다시 비용이 증가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네. 여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어지간히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는 공장을 더 확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안 팔면 안 팔았지 더는 생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일은 아니고 이제 모레 발렌타인데이인데요. 네. 예, 연인들은 데이트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연인들의 연애에도 한계 비용 체증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재밌어서 꼭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우리 연인들을 처음 사귈 때 처음에는 좀 투자비가 좀 듭니다. 그렇죠. 만난 데도 가고요. 또 선물도 좀 사줘야 되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일정한 관계가 되면 네. 그때부터는 돈이 약간 적게 들죠. 맞습니다. 한창 서로 뜨거울 때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으니까. 네, 손만 잡고 사실 걸어도 좋은데. 그렇죠. 손만 잡고 걸어도 좋고.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서로 지겨워지기 시작할 때면은 또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예, 맛집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한계병이 쭉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네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한계병이 계속 너무 크게 들면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야 될까? 네, 요때 바로 나오는 방법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네. 결혼이 두 사람이 유점이군요. 결혼을 하면 네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결혼의 경제학은 비용 측면에서도 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쿵푸 팬더에서 악당이 등장할 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계 비용 체증. 자,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영화에 이어서 책 한 권을 읽어보면 또다시 경제 상식이 많이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책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똑똑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이게 참 모순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탈러라는 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너지의 저자시죠. 네네. 끊임없이 인간의 불합리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고 하는 네. 건데요.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허점 투성이 인간 세상의 새로운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똑똑한 것 같지만 쿠폰과 세일 광고 앞에서 변심을 하게 되고 네. 이성과 합리주의라는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놓고는 결정의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 저희 청취자분들이 행동경제학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인간이 왜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 책도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연초가 되면 매년 이 헬스클럽과 피트니스가 신년 세일에 돌입하게 되죠. 작심삼일 때문에. 예, 연간 가입 혹시 하셨습니까? 저는 시작했다가 하도 많이 중간에 그만둬서 아예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해가 항상 운동 결심을 하기엔 너무나 좋은 때고 연초 기념 대폭 할인 특가가 제시가 됩니다. 네. 그런데 효용을 강조하는 전통 경제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결심에 배신을 당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야심찬 운동 계획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세워야 될까?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책에는 행동경제학의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뒀던 전통경제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소개가 되고 있죠? 예, 책에 소개된 사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네. 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더블 침대형 커버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을 했고요. 네. 그 물건은 마침 세일 중이었는데요. 네. 킹 사이즈 커버의 정상가는 $300, 퀸 사이즈는 $250, 더블 사이즈는 $200였어요. 네. 근데 원래 마야가 더블 침대용을 찾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만 특별히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두 $150에 판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침대가 더블이면 더블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야는 큰 게 좋다고 해서 이걸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킹 사이즈 커버를 사버렸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 마야만의 일이겠냐는 거죠. 네. 게다가 이 킹 사이즈 커버를 샀던 마야는 데니얼 카너먼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그럽니다. 네네. 왜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예측 불허한 진짜 인간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의 근원을 좀 알면 기존 주류 경제학의 도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답들이 보이기 때문에 책에는 행동 경제학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전통적인 경제학은 말 그대로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돌아간다, 이 가정인데 실제 선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주의 경제학.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맞아 나도 그래 이러실 것 같은데, 자,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찾은 경우도 소개되고 있다고요, 이 책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이 에코빌리지로 유명한 뉴욕 이타카 근처에 작은 스키 리조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리조트가 근처 대형 스키장에 밀려서 심각한 매출 부진에 빠져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리처드 탈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용료를 높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매출 부진인데 이용료를 높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렇죠. 바로 이게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해서 문제 해결에 나선 건데요. 네. 주변의 스키장만큼 이용료를 올리되 대신 매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사로운 서비스, 예를 들어서 락커 비용, 레슨 비용 이런 것들을 적극 무료로 전환시킨 겁니다. 네. 고객들에게 오히려 큰 만족감을 준 건데요. 게다가 식스팩, 텐팩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의 할인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는데 네. 이것이 고객들에게 거래 호용을 만들어 주었고, 예약 한정 판매를 통한 사전 구입을 유도해서 매몰 비용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할인, 마지막 세일, 무료 등의 문구에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누가 이걸 샀다더라 하고 하는 입소문, 그리고 한번 손에 들어온 것에 대한 애착을 유도하는 매몰 효과 비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갑을 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장 보러 가면 입가심으로 맥주 한 캔만 사야지 이러다가 맥주 캔 팩 속에 들어있는 컵을 보고 컵에 유혹돼서 맥주를 한 팩을 사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성보다는 감성, 그러니까 논리적보다는 감성적인 것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메이시 백화점은 허울뿐인 쿠폰과 세일 제도를 없애고 정직한 소비자가를 적극 홍보를 했는데요. 그 네. 결과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염가 전략을 쓰는 코스트코는 세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해서 지금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죠. 네. 전통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행동 경제학의 관점은 다르다는 건데요. 네. 욕망과 다른 선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넛지 전략이 필요하다. 선택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책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조금 두툼한 책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책에 줄줄이 열거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안도 좀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난맥상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풀 수 있는 해결책들을 책을 통해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금융시장과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의 책이었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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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원주 기업도시 인천가정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을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은 지옥수수 옥수수로 흥미생을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답제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사연 주셨습니다. 5264님, 대학생 2명 둔 57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임금 피크제, 저도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 제도면 안 되겠죠. 정답자는 0747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탁상공론 임금 피크제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주말 조금 쉬고요. 월요일 날 힘차게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